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박은순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떨리고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조선 후기의 선비 그림, 그리고 유화, 그리고 실제 내용은 공제 윤두서, 겸재 정선, 또 표암 강세왕, 이렇게 세 분의 18세기의 초부터 말까지 활동했던 대표적인 세 분의 선비 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내용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들으시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세 분은 18세기 초부터 이제 18세기 말까지 활동하시면서 이분들이 이게 다 같은 뭐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작품의 경향성이 다 유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당색도 다르고 연관도 다르고 관직이나 여러 가지 잘 그린 분야, 장기도 다르고 등등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모두 직업 화가가 아닌 선비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림 분야에서 활동했던 지식인 화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통관해 가면서 조선 후기의 선비 화가들의 활약과 그를 통해서 형성된 한국 전통 회화의 특징 또는 뭐 한국의 선비 문화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제 윤두서가 이제 가장 선배격이 되는데요. 남인 출신의 선비 화가이고요. 정선은 뭐 노론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세왕은 이제 소부 계통인데 그 남인들과 친한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활동 연간은 18세기 초엽, 사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엽, 49세 때 돌아가세요. 정선 같은 경우는 18세기 전반에서 80대가 되도록 활동을 했고요. 강세왕 같은 경우 18세기 후반인데 79세, 80 다 돼서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과 강세왕 두 분은 80대까지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자신들의 역량을 드러내고 발전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분들인데 제일 아쉬운 것은 공제 윤두서입니다. 49세 때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49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선과 강세왕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화가들이 자기 것들 정말 개성적인 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생각보다 늦습니다. 정선도 50대 되고요. 강세왕도 50대 되면서 그들만의 무엇이 정립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윤두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거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성과가 대단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직을 보면은 윤두서 같은 경우는 윤두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남인 집안 출신이지만 당쟁 때문에 집안의 처지가 곤란해지자 종손으로서 집안을 보존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를 접고 처사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당시의 국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전라남도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세가 창성했던 그런 집안이고, 뭐 유명한 윤선도가 이제 증조부이시죠. 정선은 상대적으로는 좀 집안은 많이 쇠락한 상태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를 볼 여력도 없었고, 하여튼 그림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됐는데 뭐 평생 약간 뭐 차별이 있을 때는 있지만은 육품관 정도,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으로서 살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강세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60세 이전까지는 그것도 당쟁과 연루된 문제 때문에 하여튼 처사로 살아가다가 60세 이후에 중앙 관직에 올라가면서 뭐 돌아가실 때까지 높은 관직을 누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장기도 윤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물화를 잘 그렸다고 하고요. 그러나 산수화도 꽤 그린 편이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진경산수화 이외에도 사의적인 관념적인 산수화도 많이 그렸고요. 또 인물화도 그리고 초충도도 그리는 등 활동 영역이 넓은 편입니다. 강세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화를 많이 그리진 않는데 사실은 그렸다면 솜씨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강세양이 김홍도의 스승이잖아요. 그 훌륭한 제자가 뭐 스승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인물화 실력이 좋습니다. 근데 인물화 많이 안 그려요. 근데 이제 자화상 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수화, 대나무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화 관련 활동 면에서도 그림뿐 아니고 서화를 수장한다든지 화론을 쓴다든지 또 남의 그림에 대한 비평을 한다든지 하는 이론가로서의 면모, 비평가, 이론가, 수장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춘 게 윤두서와 강세양 두 분이고요. 정선은 그에 비해서는 물론 감시관도 좋았고 뭐 때로는 그림에 대한 평도 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주 활동 영역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세 다른 그 당색과 활동 시기와 또 집안 배경과 뭐 관직과 장기 등을 가진 분들이 이제 18세기 쭉 활동을 하면서 18세기에 가장 훌륭한 손꼽히는 선비 화가들로서 18세기 선비 그림의 중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혹시 못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셔요. 괜찮아요. 저만 보니까. 옆에 사람 보나?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니까 뭐 초등학교 나왔다 하면은 아무리 미술 시간에 졸았어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고요. 뭐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이게 자화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요 자화상을 그리는 전통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화상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남아 전하는 작품으로는 지금 윤두서의 자화상이 뭐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가장 본격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윤두서를 존경하고 윤두서의 그림을 보고 모사하기도 하고 또 주변 인사들이 윤두서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던 표안 강세양이 자화상을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자화상을 그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18, 19세기에 전해지는 자화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러한 특이한 그림을 물론 뭐 인상도 강렬하고 표현력도 너무 뛰어나서 특이하고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자화상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하고 특별한 그런 의미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 이 작품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을 압도하거나 보는 사람을 이렇게 흡인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림이 기세가 넘치죠. 이런 특별한 그림의 이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화라는 것들이 왜 명화냐? 그런 특별한 의미와 사연과 물론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파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화가가 도대체 왜 이러한 작품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저희 미술사가들의 중요한 임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두서는 이런 자화상뿐 아니고 다방면에 뛰어난 작품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작품들이 매우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눈으로 이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일단 풍속화입니다. 이런 풍속화는 여러분 조선 시대의 풍속화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김홍도, 신윤복,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많이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전통회화를 대표하는 몇몇 작가들, 몇몇 작품들을 꼽을 때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가 빠지지 않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얘기할 때 김홍도, 신윤복이 마치 창안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고 7, 80년 전에 이미 윤두서가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담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담은 풍속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자기 자화성도 그렸지만 친구의 모습을 그린 저런 본격적인 초상화, 또 오른쪽에 있는 스님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주 빠르게 그린 그림인데 사실감이 넘치는 그런 초상화, 인물화의 장기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그림을 자주 그리고 잘 그렸다고 하는데 이런 그림은 정말 그냥 스케치풍으로 그렸는데 말의 특징, 생동감, 선의 필력이라고 하죠. 필력, 선의 힘, 표현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곤충 그림을 그리는 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사실감이 넘치죠. 섬세한 필성과 아주 예리한 관찰력,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우리나라 최초이자 이 정도 수준의 정물화는 그 후에도 드물죠. 정물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물화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어둡고 밝은 부분, 어둡고 밝은 이거 뭐죠? 어둡고 밝은 명암을 표현하고 있어요. 명암이라는 것은 서양회화의 기법이죠. 또 이렇게 물건을 모아놓고 그리는 정물화, 정물이라는 개념도 서양적인 개념입니다. 서양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것도 새로운 시도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서민들의 삶의 정경을 담은 일종의 진경산수화를 정선 이전에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지도도 그리는 거예요. 지도, 우리나라 지도, 일본 지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또 그리는 거예요. 이 지도도 보통 정보가 많고 또 여기 글씨도 넣어야 되고 색깔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 지리, 정보, 그 다음에 글씨 잘 써야 돼요. 여기 글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림, 색깔, 또 무슨 선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런 고지도가 아름답고 정보가 많은 고지도가 되는데요. 선비화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의 문인화, 그 화풍을 이제 남종화, 남종화풍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최초로 본격적인 그 남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새로운 시도였어요. 도대체 한 화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새로운 시도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느냐. 사실 이러한 역량들이 응축돼서 하나의 작품에 표출된 게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 우리들의 눈을 끌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한 표현력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 이와 같은 각 분야에 대한 도전과 실험 또 성공적인 표현이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뛰어난 회화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지요. 에다가 선비였고 아주 그 좋은 집안의 가문의 그 전통이 아주 훌륭했던 그런 집안 출신의 선비였기 때문에 당시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서양에 대한 정보, 중국에 대한 정보, 중국 회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앞서서 스스로 찾아갔고요. 또 획득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회화의 자원으로 삼아서 조선의 회화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지식인으로서
선비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조선을 변화시키자. 양반 우리 선비도 기회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표현, 사실적인 관찰력, 그 다음에 정확한 반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업화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선비들, 지식인들도 회화의 발전, 기회의 발전에 헌신해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잘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선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와 지식과 새로운 매체들을 찾아서 접했던 것이고 연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회화적인 성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뛰어난 작품 뒤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작품을 본다는 것은 일단 작품이 좋아서 즐기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작품이 시대를 오래오래 거슬러가고 넘어서서 남아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작품에 가진 어떤 힘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의 이면에는 그 화가가 가졌던 그 작품과 관련된 어떤 경험, 또 의욕, 의도 이런 것들이 가지는 힘이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 공제 윤두서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해남 윤씨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난 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종손이 되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가면은 전라남도 해남 연동에 그 고산 윤선도 전시관도 있고 이 윤두서가 낳고 자랐던 종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중조부 고산 윤선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이 고산 윤선도는 이 남인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사실은 그 문학적인 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 사상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사였고 많은 영향을 미친 인사였죠. 그 아래에서 조부 유님미 아버지 생부 뭐 양부 밑에서 자라고 훈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면에서 고산 윤선도, 할아버지 윤인무는 또 뛰어난 서예가로 유명해요. 또 윤두서가 5, 6살 때부터 글씨를 잘 썼다는 기록도 나오고 해서 그런 예술적인 환경 자질을 타고나고 또 교육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채 노구당은 그 인조가 증조부 윤선도에게 하사한 건물인데요. 해남으로 내려오면서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복원하고 뭐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인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안의 자부심, 집안의 가통 이런 것들이 전수되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글씨 잘 썼는데 윤두서도 뛰어난 서예가였습니다. 13세 즈음에 한양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렇게 한양으로 이주해서 아마 과거 시험에도 대비하고 한양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형님들과 또 성호 이익의 형인 이서, 또 이익의 또 다른 형인 이잠, 또 친척인 심득경 등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남인 서인의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면서 과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까지 과거를 통해서 출세를 하려고 했고 또 초시에 합격해서 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94년에 갑술옥사로 아주 숙종연간의 치열한 당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인이 몰라 그래요. 근데 해남 윤씨 집안은 남인의 손꼽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같이 어려운 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쟁이 심화되면서 남인이 점차적으로 정쟁에서 불리해지고 잘못하면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를 포기합니다.
종손으로서 그러한 정치적인 당쟁에 연루된다는 것은 집안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신을 이제 조심하게 신중하게 한 것이죠. 그 대신 이제 학문과 서화에 몰두하는 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윤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의 뭐 대단한 그 토지와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경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예요. 재벌 총수. 그래서 아무리 선비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늘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양에서 해남을 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선비의 인생의 목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죠. 그래서 과거를 보고 관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렇지만 학문과 서화를 통해서 이 조선 사회, 이 힘들고 지금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조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식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전념했을 뿐 아니고 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요. 계속해서 많은 서화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화평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장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제 이것도 화론 또는 그림에 관련된 비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그림은 윤두서의 도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윤두서가 소장했던 중국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두서가 풍속화를 그렸단 말이죠. 근데 풍속화 가운데에서도 서민들의 삶, 노동을 담은 풍속화를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을 담은 풍속화를 그려요. 이거 대단히 새롭고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종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때로는 사고 팔고 경영해야 되는 그의 실제적인 경험이 그러한 그림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항상 노비를 존중하라는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 것뿐 아니고 학문에 대한 그 의욕이 컸는데, 예를 들자면 의학에 대한 식견도 높았습니다. 윤두서의 삶에서 또 하나의 전기가 오게 되는 게 29세 때 형 윤종서가요, 숙종 때 그 전국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이후에 장사를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윤씨 집안 윤두서 자체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또 당쟁에 휘말릴 뻔합니다. 간신히 벗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더욱 느끼면서 학문에 몰두하게 되고 서화에 정진하게 되는 것이 대개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더 심화가 되는 것이죠. 현재 자화상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수염이나 구렛나루에 흰 수염이 없어요. 흰 털이 없어요. 검은 머리에 검은 수염이란 말이죠. 이 형인 윤종서가 상소를 올렸다가 죽은 직후에 그 윤두서의 그 아들이 기록을 남겼는데요.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변해버리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제작 연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꽤 중후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보존 처리를 겪으면서 조금 더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이게 오른쪽의 사진이고, 지금 왼쪽은 이 그 몸 부분에 선이 없어서 얼굴만 그려진 상이다. 어떤 거 보면 아직도 그렇게 써 있어요. 머리가 둥둥 떠다녀서 더 귀괴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도포랑 이 선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조금 더 풋풋한 젊음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 작품은 30대, 늦어도 30대 즈음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선비 초상이 이제 당시에 노론영수, 송시열의 초상이 이런 정도였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정면상이고, 눈 밑에 이 그늘 같은 것들이 아주 뚜렷하고,
그렇죠? 수염이 하도 그냥 기세가 넘쳐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서양화법과 관련된 새로운 입체감, 사실감을 내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것 자체 개념도 새롭지만 그려진 방식 또한 매우 새로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두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인 어떤 기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런 선비들의 그림을 18세기에 유화라고 부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비의 그림, 직업화가가 아닌 지식인 선비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유화에 대한 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었고요. 이러한 그림에는 학문과 사상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선비 의식 같은 것이 그림 속에 투영되게 됩니다. 학문적인 면에서는 유학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너무나 명분과 관념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말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의 유학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유학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고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또 의학, 지리, 병법, 수학, 서학, 서양 학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학문을 깊이 있게 추구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통적인 유학자들이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약간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극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박물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 관심을 가져서 박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윤두서 그림이 인물화, 산수화, 정물화, 초충 이렇게 다양한 말그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폭넓은 학문, 폭넓은 생각, 사상, 의식에 대한 추구가 저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이라고 했는데요. 그림의 수준을 확 높이는 거예요. 학문이라 그림도 학문과 사상처럼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과 새로운 정보와 특별한 테크닉, 기술, 기법,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 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이라는 용어는 윤두서 스스로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선시대 유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죠. 기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림도 우리 선비나 지식인이 하나의 학문처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량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기회로서 발전시켜서 국가적인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치열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두서가 추구했던 그림의 다양한 성취라는 것은 자화상과 같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그냥 그림쟁이라는 좋은 그림 그냥 그려보겠다는 또는 흔히 말하는 선비 그림은 아마추어 화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마추어 화가라는 것이죠. 아마추어 화가는 좀 못 그려도 괜찮아. 왜 어차피 취미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두서는 선비 그림의 성격, 차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직업 화가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기회가 국가의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비들도 그림 분야에 본격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시도했던 서양화법, 풍속화, 진경산수화, 새로운 초상화, 정물화 이거 다 새로운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지도입니다. 일본 지도도 그리고요. 또 병법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마차의 제도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주례에 나타난 그 이런 병법의 일환으로서 마차의 제도를 실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체가도 이런 작품은 아주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의 조충도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수박 그림, 오이 그림, 가지 그림 떠오르시죠? 그게 화분에 있나요? 땅에 심겨져 있나요? 똑 잘려져 있나요?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린 죽은 걸 안 그렸죠.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이거는 똑똑똑 잘라서 쟁반 위에 놓고 있어요. 이 개념은 서양의 개념이에요. 정물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밝고 어두운 명암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물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물화는 사실 그 이후에는 거의 그려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말그림, 이제 윤두서의 실력이 그냥 한눈에 드러나는 그림인데 빠르게 그렸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초충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국 그림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그 문인화라고 하는 그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을 선비니까 이제 직업화가의 그림과 다른 그 중국의 새로운 문인화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 그림의 차원을 격상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중국 그림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는 중국 그림이 사실은 가짜가 많았고요. 중국에서도 최고의 화가들의 최고의 그림은 우리나라까지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그림 교과서 화보 그림의 교본 화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실제 공제 윤도서가 사용했다고 하는 그 그림 교과서 화보입니다. 그 집안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그림을 공부하고 그렸다는 것을 현존하는 최초의 기년작, 가장 오래된 기년작인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는 저 말과 마부 그림 같은 것은 아까 봤던 고시 화보에 보여지는 이러한 장면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기저기 화보의 그림들을 통해서 중국의 오래된 명화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세기에는 이 화보를 통해서 중국 그림, 중국 남종화를 공부하는 일들이 큰 유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계자원 화전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러한 그림의 교본이었고 18세기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두 개의 화첩이 이제 공제 윤두서의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 모여져 있는 작품인데 집안에 전해지고 있고 아들인 윤덕희가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묵희라고 써 있어요. 이건 윤두서의 글씨인데요. 그림을 이제 묵희 먹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의식상으로 이분은 선비화가라는 의식이 강한 거고요. 뭐라 해도 명분은 난 여기 화가, 아마추어 화가, 묵희 먹장난하는 화가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또는 수준상으로 보면 꼭 그건 아니고요. 이제 윤두서에 잘 알려진 그림들이 이제 그런 풍속화, 또 정물화, 자화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집안에 전해지는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작은 선면 부채 그림들이 많고 그 위에는 이런 글씨, 시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써 있는 시는 이쪽 시는 이제 공제 윤두서가 썼는데 마음 고요하니 몸 또한 한간에 낚싯줄 거두고 석양의 눈이 내 낚시 본래 고든 것이라 강태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네. 이제 처사로서의 심사를 담은 시를 여기다 짓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멋진 글씨로 쓰고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서화 3절이죠. 이거 직업화가들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선비화가로서의 이러한 그 수준이 그의 그림에 이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요. 친구 옥동이서라고
성호 이익의 맏형인데요. 아주 친했어요. 그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시를 보고 여기에다가 이것에 이제 상응하는 또 시를 감상평을 시로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선비들의 풍류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시기가 이미 30세이기 때문에 과거를 접었던 시기이고 결국은 세상의 명리와 간직의 뜻이 없음을 그림을 통해서 그런 심사를 전달하고 또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묵화를 주로 그리죠. 이건 이제 선비로서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날에 나무 위에 고즈넉히 앉아 있는 새, 그와 관련된 심사를 담은 은둔한 군자의 심상을 담은 시와 그림, 수묵화, 그에 대한 친구들의 호응하는 시, 이런 것으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시서화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들의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한 그림입니다. 보통 이전의 선비 화가들이 이렇게 정교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두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은 계통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조선 그 이전의 선비 화가들의 그림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림 속에 자신의 그림 속에 반영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것만 좋아한 건 아니고요, 중국 것, 서양 것만 좋아한 건 아니고요, 우리의 고유의 전통, 우리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의식을 가지고 그가 존경하는 선비 화가들의 그림 같은 것은 실제로 모방도 해보고 그것을 변형해서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그림은 17세기 그림처럼 보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학문과 사상을 통해서 또 예술을 통해서 나라의 변화, 발전, 예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한번 비극적인 사건을 겪어요. 그 39세 때 이잠 친구가 또 다시 숙종한테 상소를 올렸다가 또 진노를 사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윤두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남인이라 지금 이제 남인이 계속 이렇게 그 수세에 몰리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뭐 멀리서도 아니고 자기의 친형,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매일 만나서, 아까 그 그림에도 이 사람 글씨가 있었는데요, 같이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글씨 쓰고 했던 친구들과 형들이 이렇게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는 극단적인 반항이죠. 그 옳은 말을 아주 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윤두서가 그 자신은 결국 그것을 못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못하는데 주변 인사들이 가장 친한 혈육과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윤두서가 그런 집단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실 중심이었어요. 그 자신이 그것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자신이 처사로서 관직에 나갔다 안 했다 뿐이지, 이 사람이 국가,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의식은 치열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문, 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학문이 결국은 성호 이익의 실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학문, 사상, 예술, 기회 이런 것들을 계속 치열하게 연구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식, 사회에 대한 의식이 강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을 때까지 그 국가에 대한 충정심을 가득히 품고 살아갔던 게 윤두서입니다. 어쨌든 친구도 심득경도 죽고 이러면서 이 주변 인사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비극을 경험하게 됐고요. 인물화를 그릴 때에도 새로운 그 화법을 시도를 했는데, 이 12성현 화상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친한 친구 이잠이 숙종에게 상소를 올리기 직전에 윤두서에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12성현이라는 것은 유학의 12성현이고요. 유학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담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인물화를 그릴 때는 항상 수묵화로 백묘화법이라고 하는데 색깔을 쓰지 않고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선묘와 또 아름다운 묵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표현 수법도 일반적인 직업화가의 그림과는 좀 다른 그런 세련되고 또 절제된 단순함, 이런 것들이 있는 선비 그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건 친구 심득경의 초상이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서 뭐 풍속화, 정물화, 또 진경산수화, 남종화, 이런 또 사실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은 44세 때 제작한 우여 춘수도라는 작품인데요. 자신의 그 아들에게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를 짓고 자신의 글씨로 쓰고 아주 깨끗한 남종화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단목, 먹새기였고요. 물기가 빠진 갈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종화라고 하는 그 문인화의 정수를 이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0대 중반경이 되면은 그가 생각했던 개성적인 또는 차원 있는 선비 그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새라든지 비온 뒤에 축축 처진 나무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 조선 후기의 산수화에는 시의도라고 하는 시를 전제로 하거나 식구의 어떤 의식을 그림으로 해석해서 그리는 시의도가 또 18세기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전초를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도 아주 깨끗한 남종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세 때에 이제 한양에서 살다가 해남으로 이주를 하고요. 48세 때 아주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48세.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가운데 해남에서의 그 정경을 그린 이러한 풍속화적인 진경산수화, 여인의 노동을 그린 진경산수화, 풍속화, 기술의 혁신을 시도한 이러한 목기깎기 같은 그림, 서민들의 모습을 담은 이러한 풍속화 를 그리면서 풍속화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농촌 지역에서의 그 농민들 또는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이런 작품을 48세 때 죽기 직전에 그립니다. 죽기 직전에 그리는데 인물화죠. 아주 깨끗한 단묵 갈필의 인물화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절대준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깨끗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예찬이라는 문인화가 애용한 그러한 그 준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묵화 중에서도 가장 먹을 아끼고 선을 주로 하는데 단묵의 갈피를 사용한 거의 백묘법에 가까운 그런 산수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은 좀 일찍 죽었고 일찍 시도했기 때문에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은 김정희가 세안도에서 추구한 그런 선비의 정신, 선비 그림의 이상, 이런 것들을 인물화의 측면에서 시도해 본 것이라고 감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제 윤두선은 한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18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한 지식인으로서, 선비로서 그 국가와 사회
또 예술, 학문에 대한 의식과 아주 그 성심을 다한 추구를 통해서 예술 회화의 주제, 내용, 화법을 변화시키고 격상시키고 조선 후기에 앞으로 유행하게 될 그 새로운 회화의 면모를 제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의식, 충정 이러한 것들은 그 우리 조선시대 선비의 가장 중요한 정신 세계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추구가 없었다면 윤두서가 이룬 그 회화적인 성취를 사실은 가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식과 실력을 가진 선비 화가의 등장에 이어서 다른 그 선비들이 적극적으로 그림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기반을 깔은 것도 중요한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두서에 의해서 18세기 선비 그림의 세계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겸재정선이 이를 이어받아서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비 화가의 역량과 사상을 반영한 새로운 회화를 창출해서 18세기 중엽견에 다시 한번 선비 그림이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겸재정선입니다. 겸재정선은 사실 이 작품은 겸재정선이 그리긴 했지만 뭐 겸재정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겸재정선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리라는 것 정도, 이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일단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상 그림이에요. 선비 화가가 이렇게 화사하게 그렸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꽃도 예쁘고요. 화분도 비싼 청아백자 화분이고요. 이 예쁜 옥색 신발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멋진 서가 보이시죠? 예, 초가이지만은 정말 풍요가 넘치는 그런 삶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도 많죠? 골동품 비슷한 것도 있죠. 벽에 그림 하나, 관폭도 딱 걸려 있죠. 수묵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분이 지금 부채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 한강 그림 정도로 보여지는 그림이 수묵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잠깐 여러분들이 이 텐마름에 앉아서 이 포즈를 한번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포즈까지는 괜찮아요. 포즈, 자세까지는 괜찮아요. 저 부채 한번 들어보세요. 손목 꼬입니다. 지금. 이게요 굉장히 자기적인 연출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뭐 꽃 있지, 골동품, 서가, 그림, 부채 그림 이거 왜 꼭 보여줘야 되냐고요. 꼭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겸재정선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 주변 인사 정도로 보면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아니다 할지언정 이 사람의 삶의 환경,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 방식 이런 것들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사하죠. 벌써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전반이 되면은 이런 그 여가와 풍류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책도 모으고 골동품도 모으고 감상하고 품평하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정원에서 모임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파티도 열고요. 이 사대부 그 한양 사대부들의 삶이 대단히 풍류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겸재정선이 그러한 사대부들과 항상 관계를 가지면서 또는 후원을 받으면서 불려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겸재정선은 윤두서처럼 아주 그 독특한 자화상을 인물화로 그리진 않습니다. 근데 겸재정선은 산수화가 전공이에요. 인물화 별로 안 그려요. 인물화 그린 거 보면 그 조금 이거 산수화에 비해서 이거 잘 그린 거야, 못 그린 거야, 뭐 때로 이런 생각 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삶을 계속 산수 그림을 통해서 진경산수를 통해서 기록하고 전달해요. 자, 이 그림은 여기 인곡 유거라고 써 있어요. 유건 집입니다. 이 사람이 인왕산록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고 죽습니다. 중간에 이제 외지 경상도 현감으로 나갈 때 양천 수령 현령으로 나갈 때 빼놓고는 한양의 인왕산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인왕산 그림을 계속 그리는 이유도 그런데요. 이 그림 속에 내 집이라고 딱 써놨어요. 근데 겸재정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내가 사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울 속에 찍으면, 그렇죠? 자기를 그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선비 모습, 책 읽는 선비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정선은 화가였지만 본인에 대한 의식은 책 읽는 선비, 또 책과 골동과 그림과 시와 정원을 누릴 수 있는 풍요 넘치는 선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양천 현령이라고 지금 겸재정선 기념관 미술관이 있는 곳인데요. 양천 향교 옆에 있죠. 거기에 이제 현령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제 겸재정선 실직으로 받았던 제일 높은 관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양천 현화를 그렸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보면은 그곳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없죠. 비어 있습니다. 왜 여기 가서 수령으로 일하면서 조금 뽀글뽀글 사람도 많고 이렇게 그려서 이 관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교적인 정치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감옥에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 관료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정치가 이루어진 그런 순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에는 아마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양천 현령으로서의 겸재정선은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기록해. 인곡정사. 이것도 이제 70대인데 자기 집 그리고 있습니다. 인곡정사. 집도 꽤 규모가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두수와는 다른 방식이죠. 그러나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화가죠. 자, 겸재정선은 겸재정선은 이렇게 뒤늦게 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부터 화가로서 활동했던 기록이 있고요. 저 몰락한 노론 양반가 출신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과거를 볼 수 없었어요. 집안을 꾸리기도 바빴고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으로 이름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정통적인 선비의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었던 그런 환경이죠. 다만 그 외조부가 가까운 이웃에 살았는데 외조부는 좀 그 집안도 부유하고 또 지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림을 꾸준히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1711년 36살 때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이에요. 그게 금강산도예요. 그래서 이제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리는데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가운데 가장 백미에 속하는 것들이 대개 뭐냐면 기행, 사경도, 여행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금강산은 그 여행지지 중에서 18세기 최고의 유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세양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려고 하고 금강산에 평생 한 번도 못 가 보면은 사람 죽에도 끼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비판적인 의식의 강세양은 나는 절대 금강산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은 70세 넘어서 정조의 어명 때문에 명분 삼아 어기고 사실 금강산 갑니다. 근데 70대까지 약속 지켰으니까
그만큼 이제 금강산으로 여행이 유명한데요. 그러한 여행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겸재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의 그림 가운데 금강산도가 많이 평생 동안 지금 보이는 30대로부터 거의 70대 말까지 그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총 13폭인데요. 금강 내산, 외산 및 관동 8경의 일부를 여행하고 그린 그림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기록이 있어서 그 백석 신태동이라는 분이 정선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노인이에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라라고 한 것이죠. 주문한 것이죠. 노론계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노론 출신의 이제 그 사대부 화가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심사정, 마성린 같은 사람이 문화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선비 화가가 그림 제자를 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뒤늦게 40세가 넘어서 관상관 겸 교수라는 일종의 기술직으로 출사를 하게 되고요. 외직으로 현감, 양천, 현령동을 거친 것이 이제 전부인데 대체적으로 한 육품 관정, 종육품, 정육품 이래서 하급 관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계곡에서 평생을 이제 낳고 살았는데 제일 많이 이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두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농계, 노론 중에서도 조금 개방적인 낙농계 그 한양 지역의 노론 인사들과 이제 아주 자주 교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탕평파 소론계 인사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이들 굉장히 세도가들이에요. 아주 세도가들 소룡계 인사들의 주문을 받아서 많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병헌은 노론계 인사이긴 하지만 평생의 친구로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8세기 조선 사회에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관념과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인 그 명분론이 너무 이제는 그 말패의 나쁜 점을 드러내게 돼가지고 변화하자, 현실과 실제를 중시하면서 이 현실을 좀 바라다보고 현실적인 경향과 발전을 추구하자는 현실주의적 경향이 자리를 잡는데 진경산수화도 사실은 이런 현실을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러한 그 사상이나 문예관을 제기한 사람들은 뭐 노론이나 소론이나 이런 그런 지식인 선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선은 그러한 문학론 또는 사상에서 제기된 그러한 경향을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정립시킨 위대한 화가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겸재정선이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야 진경산수화 그려야 돼 라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경향, 어떤 시대적인 정신, 또 문화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나누는 많은 그 동지와 또는 후원자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을 개척하고 또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겸재정선 자체도 그 직업화가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양반가 출신이었고 또 그런 그 학식과 사상을 겸비한 선비로서의 의식과 능력이 화가 이전에 사실은 겸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낙농계, 소론계, 중인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후원을 받으면서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그림은 이제 노론계 인사의 주문으로 먼저 그려지고 있는데요. 금강산의 여러 그 장면을 나누어서 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단발령에서 바라다본 금강산의 모습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단발령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다 이 가마 타고 이 높은 골짜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마를 진 사람들은 누구냐? 지겨워서 금강산을 안 보는 이 나무 뒤에 숨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히 보면 머리를 빡빡 깎은 직업이 뭐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금강산 주변에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뭐 거절은 못했지만 아주 힘들어했다 그래요. 금강산에 오는 사람마다 가마 태워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여기 금강산 처음으로 봤다고 구경할 때 이 사람들은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쪽 보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겸재정선의 그림에 인기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멋지게 경치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줘요. 굉장히 이것은 설명적이고 하나의 사진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생생해요. 그래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인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적이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같다, 사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해요. 사진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만폭동 금강산의 가장 멋진 골짜기를 그린 산속 풍경, 총석정 관동 8경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정자와 바다 그림. 산을 그릴 때는 빽빽하게 그리고 바다를 그릴 때는 아주 탁 틔워서 시원하고 서정적으로 그립니다. 겸재정선은 이렇게 진경산수화를 그리면서 조절을 합니다. 산은 산답게, 물은 물답게, 바다는 바다처럼 탁 트이고 시원하게, 산은 우뚝하고 웅장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이게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대하는 기본 태도였습니다. 바닷가 장면인데 사진과 비교해보면 지금 각도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영해서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림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바닷가 풍경과 이 절벽 바위의 대범합니다. 정선이 대범한 구도를 사용하고 대범한 필치와 강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표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겸재정선이 지금 인기가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현대인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다 보면 공제 윤두서의 그림보다 훨씬 시원하고 명쾌하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거의 여백으로 그냥 물결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건 필선이고요. 이거는 강한 먹과 빠른 필선이죠. 그래서 음과 양, 약, 강,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통적으로 좀 여성적인 우아함, 남성적인 강인함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인상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화가로서의 역량이죠. 표현력이죠.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지금 보이는 것은 정선이 이제 그 1747년이니까 거의 70대에 그린 또 다른 해학 전심첩이라고 하는 금강산의 여행을 담은 그림이에요. 이러한 그 그림이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금강산의 정경을 그린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금강산의 정경을 36세 때 그린 것, 이거 70대에 그린 것, 이런 그림들이 가진 특징은 사실 고려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류의 금강산도의 원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림과도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만폭동 골짜기를 그리는데 자주 그립니다. 이렇게 이 그 암석을 이렇게 거대하게 표현하고 주변에 골산들이죠. 이런 봉우리를 그리는데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사진의 어떤 각도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각도는 쉽죠. 여기 비로보 금강산의 주범입니다. 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이렇게 오히려 멀리 있는 봉우리는 작아지고 조그매지는데 그렇지 않죠. 크고 기세가 등등하게 막 그려요. 그래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또 다른 특징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전제는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경관이 가지는 특징을 시각적인 특징을 사진처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림의 맛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풍경화 같은 사실성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41세 때 그린
일종의 개회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젊은 시절의 정서는 이렇게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그걸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젊은 정선이 쫓아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림이 아주 좀 섬세하고 좀 설명적이라고 할까요? 세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개 이러한 표현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아주 대범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지요. 이 1716년 이 그림을 그렸을 즈음에 처음으로 겸재정선이 최초의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40대에 출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전 이후에도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공제윤두서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공제윤두서는 그림을 아낍니다. 아껴가지고 아까 이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그림을 그린 흔적을 보여드렸는데 공제윤두서는 주변 사람들의 친한 사람들의 주문이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선비로서 선비 그림을 변화시키려는 의식은 있었지만 직업 화가와는 다르다는 그 차별성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겸재정선보다는 30-40년 선배니까 아니다. 그 30-40년 아니다. 한 10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는데 이 처세나 이게 입장이 좀 달라서 그림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겸재정선은 수많은 사람의 주문에 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겸재정선의 또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 선비이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옆집, 뒷집, 뭐 멀리 있는 이웃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인 그림의 주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겸재정선의 그림이 상대적으로 지금 윤두서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그렸냐면 나중에는 주문이 너무 쌓여서 할 수 없으니까 대피를 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아까 심사정 마성린이 뭐 했겠어요? 당연히 대필 했죠. 그림을 배우면서. 대필화가 요즘 뭐 우리 현대에도 문제 많이 있죠. 겸재정선의 작품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의 작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감정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피를 했기 때문에요. 이미 몇백 년 전이라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작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대피를 했다. 이거 뭐 화가로서 살짝 요즘에는 문제 될 수 있죠. 또 제자를 키웠다. 이것도 일반적인 선비 화가는 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겸재정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선비 화가가 맞느냐 직업 화가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업 화가는 분명 아니었고요. 뭐 현감도 하고 현령도 했으니까 아니죠. 관료죠. 그렇지만 이제 하급 관료였고 아마 겸재정선이 가진 의식은 이 회화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신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 선비가 직업화가처럼 그리지는 않아요. 그림은 확실히 다르지만 그림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때로는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사실 겸재정선의 새로운 면모일 수도 있죠. 이제 선비화가라는 그 개념, 의식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아주 큰 변화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 즈음에 이제 그린 이 사시산수도 화첩인데요. 겸재정선이 이제 진경산수와의 대가라고 하지만 동시에 항상 관념산수와 사의적인 추상적, 관념적 주제의 그림들을 그리는데 아름다운 사시의 경치를 담은 사시산수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러한 그림의 배경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그 화보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보를 통해서 중국 그림을 배우고 그러한 것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두서입니다. 근데 겸재정선은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중국의 남종화, 중국의 문인화를 새롭게 연구했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이전의 직업화가 또는 동시대의 직업화가들과 다른 선비화가다운 남종화 또는 문인화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진경산수화에 도입이 되면서 진경산수화가 한 폭의 남종화 같은 격조 있는 그림으로 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재정서는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작품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 같은 그림인데요. 페랭이 꽃과 오이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맨드라미 그리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국화니까 뭐 사근자화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국화 꽃 같잖아요. 이런 사실적 사생적인 그림을 동시에 그립니다. 근데 이제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결코 뭐 여성만의 전유물이었던 초충도는 아니고요. 동시대의 선비 화가들이 15세기부터 그렸다는 기록을 여러 문집을 통해서 강희안, 이암 같은 화가들이 그렸다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 이렇게 그린 것은 갑자기 신사임당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선비 화가들이 그렸던 이 초충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을 특히 젊은 시절에는 제법 많이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역시 그러한 또 신사임당의 초충도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 고양이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변상벽이라고 하는 변고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양이 그림 화가 그림과 비교해봐도 아주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그 필력과 묘사력과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의 영역이 넓습니다. 이것도 다람쥐 그림 이런 것도 생동감과 사실감을 보여주는데 뭐 기본 구도나 소재는 사실은 화보에서 따온 것이지만은 그 화보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실력이 대단한 거죠. 이런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립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드디어 현감이 돼서 46세 때 경상도에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한 5년간 부임을 하는데요. 여기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진경, 실경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정자인 쌍도정이라는 그런 정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40대이기 때문에요. 필선을 보면은 날카롭고 섬세합니다. 색감도 아주 예민하게 그런 부드럽고 아름다운 담채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진경산수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53세 때 그린 이제 작품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직성도라고 하는 소나무를 그렸는데 실제 그 소나무를 보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돼서 다 쓰러져 가니까 이렇게 보호목을 이렇게 쳤고요. 정말 오래된 노송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사용된 그 필선이라든지 또 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량이 넘치는 이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그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노송 영지도라 그래가지고 80세 때 그려진 늙은 소나무와 이거는 이제 아마 장수용 선물이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필력이 조금 더 대범하고 빠르고 약간 거칠은 그런 기세는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이 50세 때 그려진 것은 꼼꼼하고 정확하고 아주 기록적으로 그리려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겸재정선이 그 50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개성을 분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리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60대, 70대, 80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범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이런 그림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익장이죠. 그래서 의외로 화가가 늦게 성숙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의금부 계회도 자기가 관직 생활을 했던 의금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기 집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그 관직 생활을 그림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진경산수화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단양 팔경 옛날에 사군산수 중에 하나인 구담을 그렸는데요. 겸재정선의 기록을 보면은 49세 때 또 55세 때 주변 사람들이 회양으로 강원도 지역으로 갈 때는 금강산 그림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또 단양으로 나갈 때는 단양의 사군 그림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겸재정선한테 이러한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배경에서 그린 구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저기가 없구나. 이렇게 겸재정선이 선비이면서도 또는 관료이면서도 이렇게 주변의 주문에 늘 응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산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1731년에 그려진 그 중국에 사행 가는 사람들이 이 서대문 근처에 모화관 근처에서 지금 전별연을 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이 장면 이게 영음문이죠. 이 장면을 보면은 가까운 것은 크고 진하고요. 멀어질수록 작고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 이거 서양화법이에요. 그래서 겸재정선이 사실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서양화법을 그림 속에 조금씩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공제 윤두서가 그러했던 것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만 겸재정선의 그림에는 서양화법의 요소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식인화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민감했던 정선이라는 선비의 의식세계를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은 이제 57세 때 정선이 이제 개성 꽤 이제 녹리고 가던 시기예요. 필력도 강해지고 묵법도 훨씬 표현적이고요. 구도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숙미를 보이게 되는데 57세 때 이제 주문에 의해서 또 그 당대의 세도가들인 오원, 김원행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세항이 정선의 중년기의 역작이다라고 높게 평가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진경산수화가 아닙니다. 하경산수화 여름 풍경을 그린 사회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구도 자체가 아주 화면을 꽉 채우는 힘찬 강렬한 구도이고 이 속에 꽉 찬 경물이라든지 필선의 다양한 표현력이라든지 묵법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또 굉장히 힘차고 개성 있는 정선의 화풍이 이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 이런 금강전도와 같은 이제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강전도는 지금 금강산의 전경을 그린 것이라고 저희가 썼고요. 여기에 파란색 물감이 칠해져 있는데 이거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사실 우리나라 그 산수화에서 하늘색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색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서양에서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즈음에 이제 사신들이 중국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천주당에 있는 서양 그림들을 실제 보고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은 진짜 아주 너무 생생해가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다. 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아기를 들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요. 막 이런 걸 기록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데 진짜 구름 같았다. 이런 때예요. 이런 때 겸재정선이 하늘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양에 대한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은 뭐 음과 양의 대비, 수직과 수평의 대비, 묵법 검은 것과 흰색의 대비, 음양의 대비, 음양의 대비를 통해서 우주적인 어떤 원리,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이고 때로는 주역적인 원리를 적용한 것이고 결국 금강산이 어떤 산이냐 그런 우주적인 원리,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구현된 곳이다라는 뭐 이런 해석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담아냈다. 그래서 이 59세 넘어가면서 이제 겸재정선의 전성기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700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 내영산 삼용추도인데요. 이거 실제 내영산에 있는 폭포를 그렸는데 소련의 권력가이자 정선의 아주 큰 후원자였던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 아들이 소장했던 작품이고 아마 주문과 관련이 있다 본데 여기 이제 겸재정선 특유의 빠른 필치, 강한 묵법, 웅장한 표현력, 기세 넘치는 진경의 특징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산도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50대 말 60세 되면서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진경산수화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 작품도 되게 그 즈음의 작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작품도 되게 그 즈음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1738년 이제 60세 들어가면서 이런 관동 명승첩 같은 작품인데 역시 소론계의 고관 인사인 최영숙이라는 사람에게 그려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재정선이 그린 많은 그림들이 이러한 그 세도가 또는 뭐 많은 그 유명한 명류 인사들, 문학가 뭐 이런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주문에 응대한 선비화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이 과연 아마추어 화가냐? 이거 아마추어 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의 주문에 막 응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순수한 아마추어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는 사람 절대 일단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비이지만 화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비 화가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선비들이 적극적으로 그림에 투신을 하게 되면서 18세기 그림이 크게 변화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뛰어난 직업 화가들도 나오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선비 화가들이 많이 관여했고 또 같이 활동함으로써 우리 전통 회화의 영역과 또 능력이 굉장히 증폭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런 뛰어난 선비 화가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종화, 문인화까지 도입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 때는 역시 선비이기 때문에 지식도 있었고 또 수많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활용할 수 있었고, 물론 회화적인 재능이 뛰어난 화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만폭동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역시 많은 주변 인사들에게 만폭동도를 그려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력이 더 빨라지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거칠어지고 도식화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너무 다작을 한 거죠. 급하다 보니까 대필까지 쓰던 시기가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1739년에 역시 탐평파의 권력가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정선을 따로 불러서 이 모임을 기록해달라고 또 분부를 내립니다. 그러한 것을 그린 일종의 진경산수화죠. 여기 이 소풍하는 노인네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청풍계도 이것도 이제 명작 중에 명작인데요. 외조부 박자진이 청풍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자주 들었을 뿐 아니고 그의 중요한 후원자 주문자였던 안동 김씨가의 집안에 이제 저택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많은 모임이 있었고 겸재정선도 사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고 이것을 그려달라는 주문에 응한 작품입니다. 이런 그림들 보면은 요즘 사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도와 시점과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양화법이죠. 그래서 겸재정선이 은근히 서양화법을 그림 속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풍수적인 그런 구도나 개념을 그의 작품에서 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강변에서 보는 이러한 경치를 그린 것이 동작진. 근데 이 속에는 이 풍수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안에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작품의 그
명작 중에 명작이고 그 작품의 특징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인왕제색도인데요. 평생 살았던 인왕산의 비온 후의 풍경을 그린 76세 때의 아주 역작이죠. 자,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꽤 이만큼이죠. 이 정도면 어때요? 사실적인가요? 사실적이라고 이 정도면은 해줄 수 있죠. 다른 부분이 뭐예요? 봉우리의 색깔이죠. 수풀의 부분이죠. 비온 뒤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이 양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빈게 채운 거를 받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음양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태감에서 사실성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필선 보세요. 필선 빠르고 강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비어 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먹색 변화가 많고 짙고 풍부합니다. 이것이 겸재 정선이고요. 구도는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서 강한 인상을 자아내서 화면을 꽉 채우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력, 기세, 웅장함, 표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겸재정선 진경산수화의 그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적인 그런 시각적 사실성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표현력에서는 음과 양의 동양적 또는 뭐 그런 주역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고 있으면서 여기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남종화적인 요소이고 여기 보이는 이런 요소는 또 우리 조선 중기의 절파적인 요소라고 좀 전통적인 요소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 새로운 것, 우리 것, 또 서양 것, 중국 것 이런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섭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 진경산수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배경에 정선이 가졌던 유학에 대한 의식, 주역에 대한 지식, 중국에 대한 정보, 서양에 대한 관심 이러한 정보와 지식, 새로운 변해가는 것에 대한 그 의식과 추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정선의 이력의 이제 특이한 점은 너무나 많은 주분에 응대를 하고 때로는 뭐 대피를 쓰고 특이하게 제자까지 길렀다는 점은 때로는 이제 이분이 선비화가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이나 의심을 받기도 하는 요소입니다만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분이 그만큼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예술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통해서 조선의 예술을 격상시키고 또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선비로서의 의식과 또는 소명 또는 성취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겸재 정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비화가의 역할과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강서양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양입니다. 강서양이 그린 자화상이에요. 이거는 54세 때 그린 자화상인데 제야에 묻힌 처사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수묵화로 검은 감투를 쓰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표암 6호 중에 보면은 이때 자기를 이렇게 썼어요. 허술한 얼굴이며 허술한 얼굴이래요. 뭐 허술하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하여튼 대단한 미남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개성이 강한 얼굴,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개성이 강한 얼굴이죠. 쇠락한 마음이다. 평생 가진 것을 시험해보지 못해. 이거 뭐냐면 학식이 높아요. 재능도 뛰어나요. 뭐 시서와 삼절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못했어요. 왜냐면 초사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 나 맨날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줄만 알지 내가 원래는 누구라는 걸 몰라. 다만 한가할 때 작은 시를 지어서 때때로 기이한 모습과 예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신을 평하고 있어요. 강세왕의 자화상, 윤두서의 자화상. 자화상으로는 조선 후기 자화상으로는 사실 이 두 분의 자화상을 제외하면 거의 손꼽을 수가 없어요.
강세왕은 윤두서를 존경했고 윤두서의 그림을 임모하면서 그림을 배우려고도 했고요. 또 강세왕의 주변 인사들이 강세왕과 친한 친구 신광수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문인 있었는데 윤두서의 사위예요, 사위. 그래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뭔가 관련이 있죠. 자, 지금 보이는 것은 70세 때 자화상이에요.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70세 때는 그 나를 몰라줘서 섭섭했던 강세왕이 뒤늦게 관직에 올라가지고 출세하던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머리에는 저 머리에 이 관모죠, 관모. 535 관모예요. 밑에는 뭐예요? 보통 평시에 있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자, 위아래가 달라요. 이게 뭐냐 교복을 윗두리는 교복 입고 아랫두리는 사복 입은 느낌? 뭐 그런 아주 사실은 이상한 복제죠. 자화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기에 자기가 썼어요. 왜 이렇게 그렸냐고 썼어요. 어떤 사람인가? 관리의 오삼으로 쓰고 야인의 옷을 입었다. 여기에서 마음은 산전했고 이름은 조정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조정에서 관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은 야인이자 처사다, 군자다, 이런 얘기를 이 초상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화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50대, 70대 젊어 보이나요? 시차가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머리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검은 수염이 조금 있죠. 좀 일찍 늙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는 굉장히 불우했던 시절이에요. 저쪽은 이제 한창 고관으로서 이름을 날릴 때 시절이에요. 글쎄 그런 차이가 반영이 됐을까요? 자, 그리고 71세 때 정조가 강세왕을 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높은 관직을 막 내리고 그래서 막 출세하던 시기인데 정조의 명으로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 어진화사인 이명기에게 강세왕의 초상을 그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 멋진 사모의 관복에 교위에 족자대 앉고 밑에 화문석을 깔고 그린 전신 공복 좌상이에요. 최고의 화가가 그린 명작 그림이죠. 이렇게 자, 이 작품에서는 벌써 전체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꽤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 시절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림의 규모도 크고요. 그림 자체도 아주 당당하고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최고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되게 이러한 그림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자화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아주 냉정한 시선이 느껴지고, 이 경우는 이제 강세왕의 처지가 높은 관료로서 중앙의 관직에서 정말 출세하고 있을 때 모습인데, 그림만 봐도 이때와 이때가 정말 다른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한양 시대, 안산 시대, 이제 출사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시대인데요. 한양에서 나고 자랐는데 소북 명문가예요.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게 이제 그 16세 때 이인자란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고생을 했는데, 이 집안도 그 불똥이 튀겨가지고 형이 수모를 당하고 처삼촌 연루되어 장사를 당하고 당쟁이 막 심화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를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학문과 시서화를 통해서 이제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죠. 그러다가 32세 때 이제 한양 삶을 접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접게 되고 안산으로, 경기도 안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가의 처남이 유경준인데 아주 평생 동안 교육을 하면서 서로 아끼던 사이죠. 또 여기에 소북 출신의 안산 시부학사라고 하는 유명한 명류들, 또 남인의 뛰어난 문사들이 이 안산에서 많이 살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보다 당시 안산은 문화적인 중심지였고
꽤 발전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로서 그 중국과의 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문물이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강세왕이 그 학문과 또 시서화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홍도 같은 화가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작품으로는 45세 때 송도 기행첩 등을 그리면서 사실 젊은 시절부터 그림과 글씨 문학에 많은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그 계기가 있어서 절필을 했는데 뭐냐면 51세 때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면서 이제 아들의 부친의 신분으로 영조를 만나게 됐는데, 영조가 강세왕의 그림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대부가 선비가 그림을 그리는 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강세왕이 그날 밤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절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진짜 절필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61세 때 매우 뒤늦게 아들 덕분에, 출세한 아들 덕분에 아들 3명이 과거에 합격했대. 자식 농사를 잘 졌어요. 사실 강세왕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영조가 강세왕에게 벼슬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 정조대까지 계속해서 출세를 하면서 한양에 다시 돌아와 활동을 했고, 시서화로 이름을 날렸고, 뭐 김홍도 출세했고, 뭐 등등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0세부터 79세 때까지, 60대부터 79세 때까지 수많은 명작을 만들고, 그런 시서와 또 그림 분야에서 그의 명성을 충분히 누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수장, 비평, 작가로서의 활동에서 많은 영예를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그 정선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죠.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체가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물론 화가로서의 역량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근데 이 강세왕 같은 경우는 지식과 그 사상과 학식을 겸비한 일단 선비로서 출세를 했던 것이고요. 그가 가진 문학적, 서예적, 회화적 역량이 이제 안팎으로 또는 임금에게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당대의 문예계, 회화계, 서예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큰 선비 화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이는 작품은 35세 때 젊은 시절 안산에서의 모임을 기록한 작품이에요. 초복날에 친구 집에 모여서 시서화로 즐긴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종의 풍속화란 말이죠. 선비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인데, 필선이요, 이렇게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굵었다 가늘었다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강세왕은요, 자신의 아까 자화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에요. 탁월한 기량을 가진 테크니션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 기량을 그림에 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요소인데요. 그런 그 인물화를 그래서 더 안 그린 것도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고졸함, 졸박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림에 보여지는 이 소박한 모습, 졸박한 기량을 감추는 이러한 표현력, 이런 것들은 그가 생각한 선비 그림의 성격과 특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림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썼어요. 방공제, 충강, 연우도. 공제는 윤두서예요. 그래서 아까 자화상에서 선배인 윤두서를 존경했고 그의 그림 세계를 배우려고 했다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림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선비 또는 선비 화가로서 윤두서가 보였던 그림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과 실천 또 방법론 이런 종합적인 면모를 강세왕은 아주 진지하게 알고 있었고 또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강세왕이 또 이제 중국 화가의 그림을 배우려고 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건 아까 비슷한 시기인데 35세 때 그린 아까 초충도 얘기했었죠. 신사임당뿐 아니고 선비 화가들이 이렇게 초충도를 그리고 있어요. 되게 이런 그림이 가진 것은 이 사생이라는 성격인데요. 실제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도 이런 그림의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무가 뭐 그릴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어요? 평범한 거죠. 평범하고 유용한 거. 그래서 되게 이런 사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평범하고 흔한 것. 사실 초충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 속에는 그 미물, 작은 것도 소박한 것도 일상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런 철학적인 성찰, 뭐 이유 이런 것들도 이러한 그림을 선비들이 그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유학뿐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도 박학을 추구했어요. 강세왕도 윤두서만큼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양, 서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북계 인사이지만 안산에 접하면서 기호남인의 학품, 사상, 윤두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영향을 주었고요. 또 이 시기에 그 기호남인의 대가였던 성모 이익이 이 안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학을 정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강세왕도 그러한 영향도 있는 거죠. 젊었을 때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졸박한 그런 필선과 표현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강세왕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생이불속, 생생하다, 그러니까 날 것 같은 거야. 너무 지나치게 세련되거나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 생이 그렇게 그림으로써 속되지 않게, 속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강세왕은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필성과 묵법과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테크닉을 그림 속에서 많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선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좀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모자라고 거칠을 지언정 속된 거 절대 안 돼. 금강산을 절대 안 간 이유 속된 그 유행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자기가 썼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는 불속이야. 속되지 않음. 졸박하고 고졸하고 거칠고 좀 날 것 같은 어색할 수는 있어. 그거 괜찮아.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 뭐 정교하고 또는 뭐 그런 장식적이고 이런 속된 거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선비 예술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준은 뭐 이 사람뿐 아니고 강세왕의 친한 친구였던 허필이라든지 유경종이라든지 그런 주변 인사들이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용효라든지. 그래서 기절, 기신, 그런데 이거 기는 뭐 아주 그 특별한 거죠. 빼어난 것, 다른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 다른 것, 속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많은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문방 사우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것도 졸박하죠. 아주 소박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면서에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하는 그 선비화가의 면모를 다양하게 발휘를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중국 그림을 배우면서 동기창의 그림을 배우면서 그 소견을 쓴 거고요. 또 중국의 유명 화가 심주의 그림을 배우면서 소견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많은 차이는 있지만은 중국의 대가들의 그림을 세련된 문인화가의 그림을 배우려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탄고라고 했는데 강세왕은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지만은 아주 옛날 걸 배우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심주나 동기창 같은 가까운 시대의 문인화가들의 작품이나 또 조선의 선비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문인화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수많은 그 자료들을 사용을 해요. 이러한 그 실경산수화를 그리는데 재밌는 것은 50대에 그려진 이게 45세다. 45세 때 그린 이 실경산수화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원근 투시도법을 쓰고 있어요. 서양화법이죠. 진경산수화의 서양화법을 노골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강세항이에요. 물론 정선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정선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양화법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사상과 시도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시구를 이렇게 써가면서 새로운 사시도를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강세항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 때로는 우리 전문가들이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의도적으로 고졸함, 졸박함, 불속, 속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의 작품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멋진 진경산수화를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박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것, 고졸과 불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이면에 그 강세항이 가졌던 선비 그림에 대한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70세 즈음에 중국의 사행을 가가지고 본 장면을 그린 일종의 진경산수화예요. 근데 이 진경산수화에 또 보면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달리 필선 자체가 졸박하고 먹색도 단목이고 물기가 좀 빠져 있고 스케치풍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진경을 그린다 하더라도 겸재정선의 진경과 강세항의 진경이 다른 이유는 그 그림에 대한 의식과 그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이고 강세항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량을 예를 들자면 겸재정선은 자기의 기량을 있는 대로 다 토해내고 발휘하는 그런 표현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강세항의 그림은 오히려 기량을 감추고 절제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속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진경을 그리는 경우에도 겸재정선의 진경과 강세항의 진경에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18세기에 윤두서, 정선, 강세항은 이제 18세기를 통과하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개성과 또는 지향점, 비전을 가진 그런 화가들을 제가 선별해서 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세 사람 말고도 18세기에는 뛰어난 선비 화가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9세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요. 17세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세기의 회화가 사실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뛰어난 직업화가뿐 아니고 뛰어난 선비화가들 또 영조와 정조, 숙종처럼 그림을 좋아하는 왕들이 적극적으로 그림을 후원함으로써 18세기의 회화적인 성취는 뭐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비화가들은 특히 선비로서의 의식과 학식과 그 정보력을 그림에까지 연계시키면서 이전의 회화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회화 세계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통 회화의 그 역량과 그 영역이 굉장히 확충되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요, 이 당시의 중국의 문인화가들, 이 당시의 일본의 문인화가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 만주족 치하에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한족의 문인 지식인들은 사실 높은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또 뛰어난 화가 문인 화가들의 경우에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하에 처사
군자로서 운동군자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태도, 국가에 대한 태도, 시대에 대한 태도가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화가로서의 그 성취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문인 계층이 애시당초 없어요. 계층이 없어요. 선비 계층이 없어요. 왜? 일본은 사무라이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가장 그 상류 계층이 사무라이 무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화가들이 생각하는 문인화라는 것은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화풍 스타일, 기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화가 선비들은 의식과 기법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국가, 시대, 사회,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림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